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호성입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제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기점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장기 연체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임시 방편이란 비판과 함께 각종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비 쿠폰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짚어보고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향성은 뭔지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민섭 춘천시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21일부터 소비 쿠폰 신청 개시했는데 두 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장님 받으셨어요? 예, 받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계세요? 예.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 수치상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5% 정도는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은 받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받았는데요.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뭐 지역상품권 요거 먼저 쓰고 요거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요거 쓰려고 좀 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쓰려고. 자,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로 실시됐죠. 지난주 내내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현장 반응이 어땠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땠습니까, 현장 반응? 아무래도 너무나 자영업자들 경기가 어렵었고 특히 골목 상권이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탄핵과 계엄을 하면서 소비가 더 뚝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월 중순까지는 저녁 때 식당을 가기가 미안할 정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소비 쿠폰이 풀리고 난 다음에 저도 식당을 한 두세 곳을 가서 네. 사용을 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지라고 할 정도로 활기가 뛰고 있어서 네. 그만큼에 있어서의 소비 진작 효과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어서 네. 한편으로서는 반갑고 또 기쁘기까지 하던데요. 소비 현장에서 직접 느끼셨군요. 예. 의원님은 현장 반응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크게 저는 이제 직장인분들 이 네. 쿠폰을 받아가지고 쓰는 분들하고 또 이제 이 쿠폰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제 직장인분들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지? 사용처는 어떻게 되고 이제 받는 방법도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나한테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막 하고 먼저 이렇게 소비 쿠폰 받으신 분들이 그럼 내가 이걸 받은 걸로 커피 한번 쏘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그래도 희망을 좀 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중소 이제 자영업자들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래도 쿠폰이 풀리면은 한 12조 규모의 이제 돈이 이제 일단은 단기간에 풀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기대 심리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자영업자분들께서는 하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저는 이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날씨도 덥고 너무 비도 막 갑작스럽게 네. 폭우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의 발길을 잘 찾질 않는데 이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게 좀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 분들이 조금 기대 심리가 더 높지 않나 좀 이런 반응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네. 이번 1차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네, 이런 네. 현장의 반응들이었네요.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보다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분 이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죠.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원님부터 일단은 이제 소비 회복, 소비를 위한 쿠폰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 기간이 좀 없었는데 네. 이거는 분명하게 11월 말까지 사용을 해라. 요거에 대한 기간 그리고 네. 이제 여기서 사용을 못하면은 다시 회수해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단기 효과를 누리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좀 담아졌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는 이런 방향은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쓰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 뭐 몇십만 원 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소비를 하겠지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다양한 구조에 대한 변화나 뭐 네.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나라 경제가 응급실을 간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응급실에 갔을 때는 그 응급실에 맞는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쿠폰은 그런 처치가 좀 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심폐소생에는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네네네.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그 지원금 이름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 안에 모든 정부의 기조와 목표 그리고 방향, 기대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네. 본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또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네. 1차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방금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냉각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 특히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접 지원을 또한 직접 소비를 통해서 바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있어서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걸 기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내년도에 대한 소비 경기치 기대 전망에 대해서 국민들의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더 나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아무튼 이번 그 소비 쿠폰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듯이 마중물로서의 네. 역할을 기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족한다고 한다면은 충실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네. 그 외에도 복잡한 우리 경제에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징검다리 역할로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남녀노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본격적인 논의 잠시 후에 하고요. 소비 쿠폰 추경 심사부터 신청까지 현장의 분위기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추경안은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뭐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됐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 해야죠. 이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막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 결과가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 행정복지센터 앞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민들로 붐빕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겁니다. 재래시장 가가지고 저희 이제 온이동 같으니까 풍물시장에 가깝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소비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식이점에 가가지고요. 한우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못 먹었던 한우.
좀 여유가 있으시면 꽃도 한 송이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요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줄긴 했는데 그리고 지원금 받으면 이렇게 같이 또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추경 심사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첫날 풍경까지 봤는데 이 소비 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그 과정이 좀 녹록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야 대립이 격렬했던 추경 심사 과정 또 각각 어떤 입장과 의견을 나타냈는지 의원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추경 규모가 이번에 이제 30조 정도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30일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30조를 약간 좀 살펴보다 보면은 20조 원 중에서 이제 12조 원은 이제 쿠폰으로 들어간 비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8조 정도가 이제 뭐 지역 상품권 예산이 없었는데 그게 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뭐 취약차주 채무 경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긴급 복지 확대 이런 부분들이 20조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10조는 이 세입 경정이라고 해서 이제 세입이 부족해서 나라의 돈이 덜 거쳐가지고 추경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20조 원 정도를 이제 또 국채를 내 가지고 이제 추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조 추경을 했을 때도 이제 여야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끝에 이제 그 추경안 처리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표결을 불참하고 이제 퇴장하는 뭐 그런 사태까지 좀 발생을 했었는데 크게 이제 여당에서는 민생 회복에 속도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규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었고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포퓰리즘이다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추경의 필요성과 규모 면에서 뭐 여당에서는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서 대규모로 해야지 이 효과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현금성 살포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민생회복 쿠폰에 대해서도 굉장히 격하게 격돌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소득 야당에서는 특히나 이제 고소득층까지 포함된 현금성 지원이 꼭 필요하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좀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재원 조달 방식에서도 나라의 빚이 이렇게 많은데 또 빚을 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이 격돌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들이 그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도 30조 이상의 추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도 30조 이상 뭐 얘기를 추경을 필요하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 나라에서 돈을 내서 경제를 좀 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대선 때는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가 뭐 이렇게 집권을 했던 간에 들어왔으면은 그거에 대한 조정을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쪽에서 그냥 이거 뭐 언제는 선거 전에는 뭐 추경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막상 하려다 보니까 의견 안 맞아가지고 표결까지 불참하는 그런 것들은 좀 국회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추경 심사 과정 그리고 투비 쿠폰 결정 과정에 여야 합의가 좀 원만하게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다. 그렇죠. 합의를 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율을 해야지 이게 정치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저쪽에서 하는 거면은 무조건 좀 싫어하고 이쪽에서 하는 건 모두 좋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 바라봤을 때 좀 좋지 않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원만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야의 모습이 좀 실망은 안 맞습니다. 너무 이제 한쪽에서 하면 무조건 반대, 저쪽에서 하면 우리 편에서 하면 무조건 찬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 경기 침체가 상당히 극심하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다. 이런 비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현 상황 보십니까? 수치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난주죠. 한국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가 주목됐던 수치는 뭐냐고 한다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러니까 개인 부채 비율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발표를 본다고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채 비율이 무려 개인 부채보다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증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고통을 겪었던 IMF 때보다
그때보다도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그때보다 더 줄었다라고 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냐 보려고 한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하고 또 개인 부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부채까지 자영업자를 가지고 있는 개인 부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무려 1,0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인당 한 2억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고 한다면 코로나 시기에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중 가보면 상가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임대라고 하는 것들이 한 집 건너 하나씩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빌렸던 대출금들의 상환이 올해 말부터 진행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이 맞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부채 탕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실제 많은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말씀대로 벼랑 끝 위기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극심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이긴 한데 30조가 넘는 추경을 놓고 말씀해 주셨지만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인기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비 쿠폰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실제적인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게 지금 11월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 효과가 지속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부 여당에서도 벌써부터 한 번 더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위기는 이러한 효과들이 아마 시효가 정리가 되는 내년 이맘때쯤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30조라고 하는 막대한 정부의 예산이 풀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나 당장에 있어서의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은 그거는 언급할 그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속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의 정책이 타깃형 정책이라고 한다면 향후에 제시해야될 정책들이 명료하게 그 상과 경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코로나 때 지원금이 얼마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저희가 다시 상념해 두면서 이와 관련된 연쇄적 그 지원들과 정책들 패키지를 어떻게 지자체와 정부에서 연관지어서 함께 마련하느냐가 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이 기간 동안에 마련해서 이 추경을 마중물 삼아서 우리 경제의 온기가 좀 더 돌 수 있게 지속 가능성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가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 의원님은 이 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자영업자가 98만 개가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30초마다 한 곳씩 지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죠. 창업도 물론 하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예산도 풀리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정부에서 이 경제를 꼭 우리가 잡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도 이번에 이제 같이 포함됐다. 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나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금은 응급상황이라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 우리나라의 이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것들을 그냥 응급처치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인 그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1,3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 놓고 1,300명이 불안정한 고용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냥 몇십만 원 준다고 이분들의 소비가 늘어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고용시장이나 이런 불안정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가용소득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야지 이 효과도 같이 나가는데 이것만 해놓고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수도 있다. 좀 이런 상태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채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우려 지점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그냥 놔뒀을 때
그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냥 채무 조정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방안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것까지 마련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이제 11월 그리고 올해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년 준비를 내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과감하게 시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자, 여야 치열한 공방 끝에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첫 추경안이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 2차로 나눠서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먼저 1차 지급액부터 정리 좀 해보죠. 전 국민 15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 84개 시군이 포함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1인당 5만 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는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원도민들은 이번 1차 신청에서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소비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된 2차 지급까지 포함한다면은 1인당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 지급 예산을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지급액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강원도의 경우에 적용 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고요? 예상 매출액도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13조가량이 전국적으로 풀린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강원도는 한 4,400억 정도가 풀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혜 대상자는 한 151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상당수가 이 지급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시적으로 4,400만 원이 한 3개월 가량이 풀린다라고 하면은 실제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지금 화천군 예산이 당초 예산이 한 4,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개 한 지자체 예산이 3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분명히 승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그 올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정성군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가 한 97억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실시하고 난 이후에 한 10%가량의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게 코로나 때하고 조금 다른 것들은 뭐냐고 한다면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재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수혜가 들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또 연간에는 또 중간에는 추석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효과가 좀 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정확하게 지역 당국에서는 이번에 있어서의 막대한 지원들이 실제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이제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기반해서 평가도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화폐 지급이라든가 또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이런 차등 지급만 봐도 여러 정책이 녹아 있는데 좀 방식이 다소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등 지급한 건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함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차등 지급은 어쨌든 이제 지역을 배려한 정책이 분명히 녹아들어 있어요. 수도권보다 이제 지방을 더 이렇게 좀 추가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역은 지금 고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마땅히 회복처나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웠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그래도 지역을 위한 메시지를 포함한 정책을 시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더 지원을 해준 방식은 이거는 어쨌든 저소득층이 어려운 부분들은 상당히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을 줬을 때 그 저소득층에 지원을 했을 때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가용 예산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쓸 돈을 당장 지금 주게 되면은 빠르게 소비를 하고 지역 경제에 역할을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온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한 거는 꼼꼼하게 잘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급 방식은 너무 복잡해요. 이게 지류형 상품권도 있고 선불카드 이게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리고 뭐 신용 체크카드는 뭐 기존에 했던 방식이죠. 근데 이 선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을
현금을 주지 않겠다는 기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선불 카드로 줬는데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이분들은 이미 나라에서 받는 돈을 받기 위해서 계좌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계좌를 통해서 그냥 현금을 주면은 가장 빠르고 이분들이 편리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다 요번에 이제 그 방식이 안 되다 보니까 선불 카드 받으러 다 동사무소 가신 거예요. 혼란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셔가지고 1시간 반씩 뭐 2시간씩 기다렸는데 뭐 원주에는 첫날 이 선불 카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 더위에 다시 가시고 그리고 그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선별적으로 그 받는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구분을 전해야 되니까 좀 구분을 전했는데 이게 또 뭐 이게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 낙인 효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또 밤새도록 그 스티커 붙이는 행정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행정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고 이 지급하는 비용 자체가 550억 정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 이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기초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좀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지급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도 이런 혼란 맞습니다. 네, 너무 짧아가지고 이런 좀 뭐 부작용이나 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쿠폰 부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지급 전부터 있었는데 결국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더라고요. 부정 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 우려 사항들 소장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현금 깡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짜리를 중고 거래점에서 13만 원에 온라인에서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튼 정부 당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 초기 과정 속에서 조금 혼란과 아쉬움이 있었던 것들은 굳이 일부 지자체에 한해서 이 소득별 분위별로 해가지고 카드의 색깔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다 금액까지 쓰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편의주의적 행정으로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시정됐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춘천 MBC에서 보도하게 되면서 더욱더 부각이 됐던 부분들인데요.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농협이 농산물에 대한 자재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상점으로서의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빈다고 한다면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용하지 못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춘천의 사북면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소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사용처를 찾기 힘듭니다. 농촌 주민들은 농협이나 농자재마트에 의존하고 있지만 대부분 연매출 30억 원이 넘어 사용처에서 빠진 겁니다. 대신 정부는 마을에 유사업종이 없는 농협이나 농자재 판매장에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을 허용했지만 대부분 마을에는 유사업종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은 강원도에서 5곳뿐입니다. 사실 농협연세저 같은 데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나오면은 그 농협 마트 뭐 이런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정 정도 완화한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지역에 편의점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놨는데 실제 면 단위 지역 본다면 거의 그 편의점이 한두 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곳이 없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쓰고 싶어도 장날이나 시내에 나오지 않으면은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강원도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지금 매출 30억에 묶여 있다 보니까 속칭 지역의 향토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토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지원금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부분들에서 수익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돌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후의 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촘촘하게 고려해서 실시한다고 한다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행으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소비 쿠폰 재원은 어떻게 분담이 되는 건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지요? 일단 빨간불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노란불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당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서울은 70%였고 그 외 지역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8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논의 결과 아예 없어질 수도 지자체의 부담금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이제 서울은 75%, 그 외 지역은 이제 90%.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90%가 이제 국비가 되고 나머지 10% 중에서 5%는 강원도, 5%는 시군 이렇게 이제 부담이 내려와 가지고 네. 어쨌든 이것도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1년 예산을 이렇게 설계를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좀 뚝 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매칭 비용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한 440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있고, 네, 그걸 이제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강원도가 210억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210억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이제 이제 도채, 그러니까 국채 같은 걸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생겼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세수가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얹혀가지고 이제 이런 쿠폰 예산까지 발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죠. 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나머지 예산들 이렇게 뭐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들 줄여서 하면은 뭐 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전체 금액이 이제 4,4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 내려오는데 4,400억이고 한 44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 본청에서는 한 200억 가량,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전체 합쳐가지고 200억 가량인데 현재 강원도에 올해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1,600억을 발행하는 걸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까지 합치게 되면 1,800억을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데 이러한 것들이 증가된 원인을 보자고 한다면 비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기인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입에 대해서 줄어들게 되면서 국가의 법인세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또 지역에 있어서는 부동산세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세까지 줄어들면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 부분들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현재 현금 지원하고는 민생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들이 아니라 다 그게 우리의 현재 재원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각인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종 빚을 내서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건 맞다 이런. 예,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또 증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에 이어서 8월에는 배드뱅크 역할을 수행할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요. 9월부터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죠. 새출발 기금의 대폭 확대 시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이 바로 빚 탕감입니다. 빚 탕감. 장기 연체 채무 매입 소각 대상자 113만여 명 정도로 추산이 돼 있는데 개인이 5천만 원 이하 원금을 7년 넘게 연체한 경우에는 정부가 금융서에서 채권을 사들이고 100% 탕감으로 사실상 상환 불능인 빚이 16조 원 이 부분이 소각되는 셈이 아닐까 싶은데 연체된 빚을 없애주거나 삭감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 있게 될까요? 실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양축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축으로는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 한 축으로는 현재 신용의 배제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하고 개인의 부채를 소각 또는 탕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액수도 상당히 많고 대상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 대상 자체가 11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강원도 인구의 4분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정책이 실시된다고 한다면 이 실제 대상자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7년 동안 5천만 원 빚을 갚지 못했다라고 할 경우
경우에는 앞으로도 갚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속칭 탕감을 하게 된다면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신용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뭐냐고 한다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 조치와 관련돼서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게 현 정부에서만 실시한 게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그 농업인 부채 탕감도 시작해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오면은 매번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역대 규모에 있어서의 탕감 정책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로 타겟형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빚은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매출이 그냥 빚만 없으면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빚 때문에 이자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은 고용을 유지시켜주면서 일단은 영업을 지속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 폐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뭐 이런 것들 좀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고용 그 매출을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도전의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소액이라면 소액이고 이제 고액이라면 고액인데 이제 5천만 원 이하 이제 7년 동안 빚을 못 갚으신 분들은 뭐 악의적인 분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죽했으면 7년 동안 5천만 원 못 갚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이렇게 기회를 좀 제공을 해야 된다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체나 부실 채권들이 만약에 터진다고 하는데 이게 터지게 되면은 금융사태까지 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실 채권을 정리 안 해가지고 계속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은 금융 상태가 우리나라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좀 금융권에서도 지금 협조를 하게끔 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탕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좀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는 정책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무 탕감 두고 참 갑론을박 다양한 비판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소장님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거고 어떤 문제점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는 활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지난 6회 실시 여부를 보자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도돌이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용불량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찌 본다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계속적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정부만 들어서면 빚을 탕감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마냥 또 기다리는 일부의 층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학습 효과. 그렇습니다. 강한 학습 효과인데요. 또 한편으로 뭐냐고 한다면 이게 실제 빚이 똑같은 양질의 빚이 아니라 이게 사행성 행위를 해가지고 이게 탕감을 한 것들인지 이게 발생한 것들인지 아니면 도박을 해서 발생한 것들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걸 갚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고 한다면 현재 이 탕감이라고 하는 게 1인 1일 계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탕감이 되는 거거든요. 5천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구자가 아니라 5가지 구자를 가지겠다고 한다면 2억 5천만 원의 빚을 탕감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거를 1인의 부채를 5천만 원을 규정하지 않고 1구자한다고 5천만 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따져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파악하기가 현재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 볼 때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멍들을 꼼꼼하게 좀 메꿀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적인 허점을 좀 많이 메워야 되겠네요. 시행하면서. 의원님도 채무 탕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우려하시는지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덕적 해이 문제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규율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악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형평성이나 역차별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분들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뭔가 다시 회생이나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그 생활을 유지를 하게끔 방치해 두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뭐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되 철저하게 이 빚을 탕감받기 쉽지 않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탕감받았을 때 다시 뭐 어떤 회복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교육을 받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세트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받기도 힘들게끔 만들어 둔 분들이 있는데, 빚을 만약에 대신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하는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의무 교육 같은 것들도 좀 받는 분들은 이수를 해서 정말 금융에 대한 사고방식을 좀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되지, 그냥 이번에 탕감해 줬습니다 끝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냥 예산만 낭비되고 아무런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저번에도 이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던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촘촘하게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만 다 덧붙이자고 한다고 한다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결과를 해소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원인의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들이 왜 1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커다랗게 본다고 한다면 실직과 폐업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약화되는 속에서의 이러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시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에 있어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함께 연결됐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일단 금융권에서도 이 빚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빚을 냈는데 이제 또 낼 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받아들이던가. 근데 대부분 빚 빌렸는데 다음에 또 빌리려면은 금융권에서는 이자만 높게 해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촘촘하게 하는 부분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채무 능력이 좀 없으신 분들을 그냥 이자만 높게만 해가지고 하는 방법보다는 채무가 이제 좀 갖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요즘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내를 하는 좀 그런 걸로 좀 인식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뭐 제도적인 여러 개선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탕감해준다, 소각해준다.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희년과 같은 소식이긴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난 뭐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경우에를 치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보완되면서 속칭 패키지 이러한 정책적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부 새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가 했던 그런 되도록이식 방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방향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보니까 코로나19 당시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6.2%에서 36.1%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위축된 가계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소비 쿠폰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 도입,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소장님 말씀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부분이죠. 지금 당장은 환영받고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빚을 언젠가 우리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의 경제관에 대한 우려 또 비판도 존재합니다. 민생 회복안 출발점에 서 있는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딜레마적 상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있을 관세와 관련돼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세수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국민 세금과 연관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얼마만큼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고 더욱더 좀 실시해야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직접 지원도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커다랗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방법과 그 해결에 대한 책들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실제 4대 개혁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맞거든요. 특히 본다고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그리고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또 남과 여에 있어서의 소득 격차의 문제, 경력직과 이 비경력직, 경적 달력 관련된 이러한 문제들을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제 뭐 출범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관련된 정책도 12월 달 정도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히 저희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와 관련돼서 정말로 지금 긴급한 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되 전부 당면한 인기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구조 개혁 과정들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실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성공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기 침체 극복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소비 쿠폰 또 채무 조정 이외에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야 할지 실질적인 정책이나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번 일회성 이제 민생 회복 쿠폰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건 누구나 뭐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응급처치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해야 되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까지 좀 포괄적이어야 되는데 일단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현금 지원해서 그냥 살리겠다고 하는 거는 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이제 고정 비용에 대한 개선책들 뭐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임대료를 상한제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뭐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공동 인프라 지원 이런 건 예를 들면 물류 창고 같은 거를 소상공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정부에서 지원해서 마련해주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어려운 게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유통 온라인망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마트나 뭐 이런 데도 다 그냥 배달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온라인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또 큰 게 프랜차이즈점들이 이 불공정 계약 관계가 많거든요. 가맹점에서 얼마만큼 뛰어가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달 수수료를 얼마만큼 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저임금 노동자들 아까도 말했지만 불안정 노동자들이 1,300명이 넘었으면은 이 1,300명은 소비 능력이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몇십만 원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최저임금 보장하고 4대 보험이나 뭐 퇴직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교통 뭐 그리고 이제 뭐 주거 그리고 돌봄 이런 사회적으로 공동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이 알아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도 무상교통이나 뭐 무상돌봄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공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재원을 투자한 다음에 투자하면은 이분들이 생활비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인력이 고용이 이쪽에서 좀 창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면서 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1차 소비 쿠폰 지급됐고 채무 탕감 프로그램 역시 각자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부에서 이번 대규모 추경을 설정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만큼 정부 여당에서도 현재 세수 부족과 재정 파탄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여당 원내대표가 진단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의 13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또 그만큼 우리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지 않는가 싶기 때문에 이번에 있어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지난 코로나 시기랄지 아니면 이전 시기의 부채 탕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닥 효과를 내지 못하고 당시에만 멈춰버렸던 이러한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마중물을 통해 가지고 물이 콸콸 경제가 흐를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지금 임시방편이라는 얘기는 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처방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이 밑빠진 독에 그냥 물을 부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내년 정도에 정말 촘촘한 그 정책적인 준비 뭐 이런 것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는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또 윤민섭 춘천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비 쿠폰이란 마중물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중물에 힘입어서 민생 경제가 회복되는 출발점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 경제가 힘차게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정부는 우리 우려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후의 대책도 착실하게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슈강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